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바뀌지 않았나요, 혹시? 볼륨이 바뀌어서 그런가? 지난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문제 미리 풀어보셨습니까? 자, 문제를 먼저 풀고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날이 계속 더워서, 다들 힘드시죠? 공부는 다들 어디서 하시나요? 집에서? 도서관에서? 안 하는 모양이네. 공부를 안 하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어디서든 안 하니까. 아무튼 많이 더운데 그래도 이 더운 때를 잘 지내야 가을에 선선한 바람 불 때 열매를 좀 제대로 맺을 수 있겠죠. 앞으로 많지 않습니다. 뭐 아직 막판 스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더운 여름, 아무튼 요즘은 이열치열 이런 말도 이제 들은 지가 오래됐는데 워낙 냉방기기가 발달돼서 옛날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많았죠. 더울 때 오히려 뜨거운 음식 먹고 밖에 나오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게 안 되죠. 날씨가 워낙 날씨가 더워서. 예전에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사실은 아무리 더워도 뜨거운 음식 먹고 이렇게 땀을 내고 이렇게 나오면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아무튼 너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 중 토지 용어를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의 택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인 바닥 토지를 말하는 것은 부지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맹지는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땅. 요 맹지는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땅 맞죠? 네, 맞고요. 다음에 공한지는 토지로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맞고요. 다음에 포락지는 뭐예요? 물의 침식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해도 되고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다음에 5번의 건부지는 건물 등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는 토지.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번의 유량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는 3번의 순자산이죠. 그냥 자산이든 순자산이든 모두 다 절약 개념입니다. 다음에 3번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매도자 시장, 매수자 시장은 있을 수가 없다. 자, 1번은 틀렸는데요. 보통 매도자 시장, 매수자 시장 하는 것은 우리 상도하수 하는 거 있죠. 경기 변동에서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매도인이 중시되고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중시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다음에 2번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위치, 규모, 용도 등에 따라 부분 시장이 형성되어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진다. 맞죠? 2번은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3번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사가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의 부증성 때문이다. 이거 이제 중개사가 필요한 건 이제 부동성 때문이죠. 지역별로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중개사가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부동성이고요. 다음에 4번의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요자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시장 차별화라고 하고 공급 부동산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한다. 자, 이거는 마케팅에서도 관련이 돼요. 마케팅에서 STP 했죠. 그 S가 시장 세분화잖아요. 시장을 세분하는 것은 수요자층을 대상으로 세분한다 그랬죠.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수요자층을 나누는 것을 시장 세분화 이렇게. 그래서 세분화와 차별화가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다음에 5번은 부동산 시장 내에서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소유권과 임차권 등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기 곤란한 게 아니라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4번 문제는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개입 수단 또는 방법이죠. 일본의 토지 정책의 목표를 실현한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토지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맞고요. 다음에 이번에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맞죠. 다음에 직접적 개입 방법에는 토지 수용, 도시 재개발, 토지 비축, 공용 개발, 자 이것들 전부 다 직접 개입 맞죠. 물론 직접 개입이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도 직접 개입에 포함된다고 했었습니다. 다음에 4번의 공공택지 조성 및 분양 등의 직접적 개입은 토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토지 공급의 원활화 및 집가 안정에 주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 맞습니다. 5번의 간접적 개입은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 이거 맞죠?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자체는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덜 해치면서 수행되고 그 효과가 직접적인 장점이 있다. 그 효과가 직접적이지 않겠죠, 당연히. 효과가 간접적입니다. 그 정부가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5번 문제는 다음은 부동산 투자에서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무위험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의 무위험률이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며 개별 부동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거 오늘 지난주에 이거 이론 정리할 때 요구 수익률 했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했죠. 뭐 얘기할 때는 이거 반영하면 되고요.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전혀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위험 할증률은 위험을 부담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위험 부담이라는 게 시장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개별 투자안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밑 빠진 덕에 물 붓기 심정으로 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듯이 물을 부어봐야 물은 다 빠지죠. 근데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지금 자라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일 수도 있고 공격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이 달라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이제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개별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때문에 위험 할증률이 달라지죠. 근데 무위험률은 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무위험률은 얘하고 관계 없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관계 없다고. 이건 없을 무자잖아, 없을 무. 위험이 없을 때의 얘기고 이거는 위험을 부담할 때 얘기고. 자,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개별 부동산에 따라 달리 결정되겠어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얘하고는 관계 없어요, 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국공채 수익률, 정기예금 금리 이런 거. 무위험률이 그런 거잖아요. 정기예금 금리나 국공채 수익률이 무위험률이죠. 그럼 무위험률이 고정되어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해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잖아요. 정기예금 금리가 작년 이맘때 어제 오늘 계속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는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내가 가입할 당시에 정기예금 금리, 내가 매입할 당시에 국채, 이러면 그 당시에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거죠.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3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이 1.65%다. 어제. 그러면은 어제 국공채를 샀는 사람은 3년간 매년 몇 퍼센트를 보장받는가요? 매년 1.65%를 보장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1.65%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1.66%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1.66%의 국채를 매입한 사람은 앞으로 3년간 1.66%가 보상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얘는 가변제다.
1번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 위험과 무위험률은 비례관계가 있다. 위험과 무위험률은 아무 관계가 없죠. 무위험률은 위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다음에 무위험률과 부동산 투자의 요구 수익률은 관련이 없다. 무위험률과 요구 수익률은 관련이 있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거고 얘네들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와 시장의 무위험률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관계가 없죠.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는 이거잖아요.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와 무위험률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사람에 따라 무위험률이 달라지나요? 국공채 수익률이다, 전기요금 금리는 우리 누가 가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위험에 대한 혐오도와 시장의 무위험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위험률의 특이는 일반 경제 상황에 있는 신용의 제한, 금융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변적에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6번의 순영업소득 계산이죠. 자, 뭐 이런 순영업소득 계산을 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유순전후 하는 거잖아요. 가유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유순까지. 연간 임대료가 2천만 원이고 임대 단위수가 10개요. 그러면 2억이죠. 2만만, 이렇게 2만만. 다음에 공실 손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은 가능조소득의 5%이며 기타 소득은 없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0.95를 곱하는 거죠. 5%를 뺄 생각하는 게 아니라 0.95를 곱하는 거죠. 5%를 뺀다는 얘기는 0.95를 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영업경비 나오네요. 영업경비 유효총소득의 40%. 유효의 40%니까 2만, 계산기는 나중에 두드려도 돼요. 여기에 60% 곱하는 거죠. 0.6. 40%를 뺀다는 얘기는 60%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난 거죠. 맞나요? 여기서 마지막에 800까지 빼면 틀리는 거죠. 부채 서비스까지 빼버리면은 세전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으로 준 거죠. 그런 것들은. 준다고 덥석덥석 다 받아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영업수지 계산에서는 함정을 많이 냅니다. 이게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 됐죠, 이게? 114 되나요? 요거 하면은 얼마예요? 19,000이죠. 그럼 6 곱하면 6, 9, 54, 6, 1은 11, 114 나오죠? 114 배열 순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114 배열 순서가 맞은 것은 3번밖에 없죠. 자, 넘어가셔서요.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주택저당대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요. 변동금리 대출은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맞죠?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하고요. 장래 금리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장래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면 차입자 입장입니다.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뭘로 대출받아야 돼요? 고정금리로 대출받아야 되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장래 금리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맞죠? 앞으로 하락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상한이 설정되어 있어요.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게 상한을 설정해 놨다면 누가 더 유리해요? 차입자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럴 경우에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더 불리하기 때문에 마진을 더 높게 해서 받습니다. 마진. 다음에 8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관리 방식 중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보다 위탁 관리가 더 유리하다. 보안 관리면은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탁 관리가 더 유리하다. 틀렸죠? 1번, 2번으로 틀렸고요.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뭐 별로 특별히 말씀드릴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9번에 다음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동심원 모델에 근거해서 튀넨의 동심원 모델이 바로 위치지대론을 말하는 거예요. 위치지대론. 튀넨의 동심원 모델이 고립국 이론이라고도 하잖아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 그 모델에 근거해서 도시공간을 설명하는데 도심이 중심에서 외곽으로 동일하게 커져가며 그래서 동심원이죠.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외곽에 입지하게 되죠. 중심 업무 지구 다음에 천의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주거지대, 고소득 주거지대 이렇게 있죠. 마지막에 이제 둥근자지대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2번은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는 동심원처럼 동일하게 커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된다고 한다. 그렇죠. 교통축을 강조했고요. 부채꼴, 선형이 부채꼴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선형 이론에서는 주거 분리를 설명하고 있죠.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고급 주거지는 교통망의 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저급 주택은 그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과 다핵심 이론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므로 도시 성장 구조 설명에 있어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 이게 틀렸어요. 서로 발전하면서 앞단계 이론이 발전하면서 다핵심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핵심 이론은 앞에 있는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다핵심 이론이에요.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구도시와 중소도시는 주로 단핵도시 형태로 발전했으며 신도시와 대도시는 주로 다핵도시 형태로 개발된다. 그런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의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성 원리에 근거하며 감정평가의 중추적인 방식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맞고요. 평가 3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은 사용된 자료의 양이나 정확도 등을 고려하여 산술 평균하여 결정하는 게 아니죠. 가중치를 달리해서 가중평균을 하는 겁니다.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수익하는 법은 수익성의 원리 맞고요. 부동산의 가치가 장래기대 편익의 현재가치라는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이론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걸 판단할 때 장래기대되는 편익을 보잖아요. 요거는 부동산이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가치 정의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방법이 바로 수익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은 이론적으로 3면 등가성이 성립하나 현실적으로 각각의 시선가액은 불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론적으로는 같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시선가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가법은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하며 조성지 매립지 등의 평가에 유용하죠. 조성지 매립지의 경우에는 거래 사례도 없고요. 수익 사례도 없고 원가 방식이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요. 자, 오늘 진도 나가는 거는 어디부터죠? 위험과 수익의 이론 정리는 했죠. 위험과 수익 이론 정리해서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146쪽에 7번을 바로 풀면 되는데요. 7번, 8번 위험에 대한 것들이죠. 7번은 이제 위험의 정의와 관련되는 것들이고요. 8번은 위험의 유형에 있죠. 자, 일단 7번부터 보겠습니다.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불확실성 또는 위험이라고 한다. 맞죠? 실현된 결과 예상한 결과에서 벗어날 가능성. 그 다음에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투자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위험 혐오적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죠. 위험 혐오적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죠. 여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게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느 정도는 위험 부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위험 선호적이다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다 어느 정도 위험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큰 쪽을 선택하는 투자자 성향을 뭐라고 한다? 위험 선호적이라 그래요.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 위험 혐오형이고요. 동일한 수익이 예상된다면 위험의 크기를 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험 중립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뭐밖에 없어요? 무위험률밖에 없죠.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면 무위험률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는 이제 사금법인 유에 해당하는 거죠. 사금법인 유. 자, 1번 사업상 위험 나왔어요. 사업상 위험하면 시운위 나와야 되죠. 사업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장사 안 되는 거라 그랬죠. 그 장사 안 되는 게 바로 시장 위험과 관련되는 거고요. 운영 과정에서 직원들이 파업을 한다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무슨 위험? 운영 위험. 그리고 위치에 따른 위험 이런 게 있고요.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에 금융적 위험 있죠.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자, 그런데 그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게 부채가 많을수록 채무 불이행과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타인 자본의 사용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게 틀렸죠. 타인 자본을 사용해야만 나타나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적 위험. 법적 위험은 정부 정책 변화나 법 개정 이런 것들 맞고요. 인플레 위험.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자, 이게 인플레가요,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다 있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인플레 해치, 인플레 방어가 있거든요. 인플레가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부동산 투자에서는 늘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이렇게. 이게 소득 이득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이 소득 이득, 임대료 실질 가치가 어떻게 돼요? 실질 가치가 떨어지죠. 이런 점에서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 방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득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 소득이득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면, 인플레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의 고가성 등으로 인한 현금의 곤란성, 그렇죠. 현금화가 곤란해서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현금화하려면 그만큼 가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9번도 좀 보시면은 9번에 인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 수준 상승을 의미하죠. 이는 모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어떤 재화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 2번에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서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인플레 위험을 구매력 위험이라고도 하고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인플레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죠? 보통은 그렇죠.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다. 그렇죠? 자, 이게요. 이게 왜 예상치 못한 이런 말을 쓰는가 하면은 지금 현대 경제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 발생한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뭐가 발생해요? 인플레가 발생하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걸 다들 안단 말이에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도 그걸 감안을 해서 맺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걸 감안해서 다들 예상해서 행동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이제 명목 이자율은 뭐 더하기 뭐라 그랬어요? 실질 이자율 더하기 예상 인플레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상 인플레를 반영해서 명목 이자율 이렇게 결정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명목 세상이라 그랬어요? 실질 세상이라 그랬어요? 또 실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명목 세상이에요. 쌀 10말 빌려주고 쌀 10말 돌려받는 세상 살고 있으면 그건 실질 세상이에요.
금융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명목 세상에. 화폐 경제예요. 화폐 경제. 물물 교환 경제면은 실질 세상이에요. 우리는 화폐 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관찰하는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이에요? 명목 이자율. 우리가 늘 관찰하는 거는 명목상으로. 늘 명목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늘 이제 보세요. 금융기관이 앞으로 인플레가 2%가 예상이 되고요. 금융기관이 앞으로 인플레 예상이 2%가 되고 실질적으로 3%의 이자를 먹으려고 하면 얼마로 대출을 해줘야 돼요? 5%로 대출을 해줘야 돼요. 이걸 다 감안해서 이렇게 한다고. 임대차 계약이든 뭐 대출을 해주든. 자, 이럴 때 예상 인플레 얼마를 생각했어요? 2%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 이 소리는 예상한 것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많이 발생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상한 대로 발생하면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3%의 실질 이자율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1%포인트 추가로 발생했죠. 근데 대출은 얼마 해서 받기로 해서 약속을 했어, 이미. 5% 받기로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1% 추가로 발생하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실질 이자율은 2%밖에 안 돼요.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 이 소리는 인플레가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인플레를 다 감안을 해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상보다도 더 많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10번의 경우는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석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로서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같은 거죠. 미래 예상되는 확률을 사용하여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맞죠? 가중평균. 다음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큰 투자 아닐수록 위험한 투자안으로 평가된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둘 이상의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표준 편차가 낮은, 그러니까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맞죠? 다음에 부동산 투자 시 위험의 측정은 통계적 확률에 근거한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고요. 상대적 위험도를 측정하는 변이계수는 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안이다. 이것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죠. 변이계수는 변하는 정도, 이렇게. 몇 분의 뭐죠? 평균분의 표준편차죠. 평균이 수익을 나타내는 거고 표준편차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요거는 수익률, 요거는 위험. 자, 변이가 변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변하는 정도. 변한다는 게 뭐예요? 예상치로부터 변하는 거. 이게 위험이잖아요. 예상치로부터 변할 가능성. 이게 이제 위험이잖아요. 이게 크다는 건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건데, 다만 요거는 분모에 수익률이 있으니까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익률 1%당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A에 대한 B의 비율, 이거. 이거 분모가 뭐예요? 이게 A고, 이게 B가 분자죠. 이것도 이게 분모, 이게 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문제를 낼 때는 분수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거든요. 문장으로 하는 거죠, 문장. 그래서 이걸 분모 분자를 바꿔서 출제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분모 분자를 바꿔서 출제했을 때 이거를 문장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아무튼 요거는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클수록 위험이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12번도 보겠습니다. 수익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익률이란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의미한다. 맞고요. 이건 뭐 별거 아니고.
기대 수익률이란 부동산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로서 예상되는 사상에 대한 확률로 가중평균하여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상이라는 것은 그런 어떠한 경우의 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그 20번 문제 154쪽에 20번 문제 있잖아요. 어떤 투자 대상에 5억 원을 투자하면 다음과 같은 사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 투자 대상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가? 자, 5억을 투자해서 이러한 이제 사상이 발생하면 그 사상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이걸 사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사상의 경우에는 5천만 원, 두 번째는 7천만 원, 세 번째는 8,500인가요? 8,500. 자, 이게 경우에 각각 확률이 0.3, 0.5, 0.2, 30%, 50%, 20%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 문장의 의미가 뭐예요? 기대 수익률이 각 사상의 확률을 가중출해서 가중평균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1,500, 여기는 3,500, 이렇게 하면은 1,700, 다 더하면은 6,700인가요? 근데 얼마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5억 투자한다고 해서 평균적으로 6,700이니까 5억은 5만 만이잖아요. 이 6,700. 동그라미 두 개 약분하고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1000분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000분의 134 이렇게. 1000분의 134는 13.4% 이렇게 되죠. 분모를 1, 10, 100, 1000으로 바꾸는 식으로 하면은 금방 계산이 돼요. 이거를 고지고대로 나눌 생각하지 말고 분모를 1, 10, 100, 1000으로. 우리 시험은 분모를 1, 10, 100, 1000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기대수익률 계산까지 왔는데 다시 앞으로 가서 아무튼 기대수익률은 그렇게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12번의 2번 지문 옳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요구수익률이란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주관적인 수익률이다. 맞죠? 이걸 어떻게도 질문했는가 하면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틀린 지문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그 다음에 4번의 요구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으로서 특정 투자안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차선의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 여기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어려운 거 있으면 일단 패스하는 게 상책이죠. 일단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지난 월요일 날도 다른 학원에서 그 지난주 토요일 날 모의고사 받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문제를 봤는데 제가 문제를 그렇게 뭐 다 이렇게 일일이 풀어보거나 한 게 아니라 문제 40문제 중에서 일단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왔는지 이제 이 출제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 맞는지 그런 걸 먼저 보거든요. 계산 문제 9문제 나왔고요. 그럼 계산 문제는 다 일단 제껴요. 제끼고 정답 표시를 먼저 해요. 제가 이제 문제를 검토할 때 정답 표시를 다 먼저 한 후에 정답 지문만 따로 OX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답이네 하고 알아맞힐 수 있는 게 한 20개 정도 나와요. 20개 정도. 어떤 시험이든지. 이번 문제도 그랬어요. 보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20개 정도 나오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지금까지 우리 실전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그런 거 20개 나와요. 뭘 뜻하는가 하면은 다른 지문들이 어려워도 정답 지문만 놓고 봤을 때 20개는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정답 지문이 1번에 있는 게 아니라 5번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2번에 있을 수도 있고 위치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어려운 지문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어려운 지문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터지는 거거든요.
한 번씩 터지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럼 5번쯤 갔을 때는 이제 몽롱한 상태에서 보니까 정답을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은 일단 패스하고 세모하고 미련 갖지 말고 2번 읽지 말란 말이에요. 어려운 지문을 한 번 더 읽으면 한 번 더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읽지 말고 패스하고 넘어가라고요. 왜냐하면 뒤에 분명히 쉬운 지문이 있다고 확신을 하셔요. 작년에 그렇게 합격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모의고사도 보니까 한 20개 정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평소에 60점 넘던 사람들이 60점 못 넘었어요. 그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 아직 이 푸는 요령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다 쏟아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자,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드린 건 아닐 거예요. A, B, C, D 이렇게 여러 개 투자안이 있을 때 여기가 8%가 예상되고 9%가 예상되고 10%가 예상되고 얘는 누구의 기대 수익률, D의 기대 수익률, 요거는 C의 기대 수익률, B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각각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근데 얘를 아직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 이걸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태예요. 이럴 때 여기 투자하려면 최소한 몇 프로 이상 나와야 돼요? 10% 이상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0%가 A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A의 요구 수익률은 A 바깥에 있다고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에요. A의 요구 수익률이 어디 있어요 지금? A 바깥에 있잖아요. A 바깥에. 자, 이런 상태에서 A의 요구 수익률 몇 프로라고요? A의 요구 수익률 10%예요. 10%. A 바깥에 있죠 지금. 외부 수익률이죠. A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 봐요. 기대 수익률. A의 기대 수익률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만 여기가 12%가 나와요. 이건 뭐 어디서 구한 거예요? 자신한테서 구한 거죠. 이 12%는. 그러니까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 됐나요? 하는 거에 많은 거예요. 하는 거죠. 이게 더 크니까. 이럴 때 이게 최선이죠. 이게 최선. 차선은 얘잖아요. 차선의 기대 수익률이 뭐예요? 10%잖아요. 요구 수익률하고 같죠? A의 요구 수익률은 차선의 기대 수익률과 같다고요. 됐나요? 안 돼도 할 수 없고요. 다음에 5번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때는 하지 말아야죠. 5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앞에 어려운 게 나와도 뒤에 쉬운 지문이 나오는 그런 게 수두룩합니다. 이 실전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실전에 허탈합니다. 1, 2, 3, 4 막 힘들게 이제 겨우겨우 이제 알고 지나왔는데 5번이 허탈한 게 정답 지문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자, 아무튼 자, 그렇고요. 13번을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투자자의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에 대한 위험이 크면 투자자는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 맞나요?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수준은 높아지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으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한다. 맞나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다면 예상 수익률이 낮으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면은 가격은 낮아질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요구 수익률이 5%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죠. 예상 수익률이 4%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1억의 매물로 나왔는데 1억에 이게 임대료 수익이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억의 매물로 나온 게 임대료 수익이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얼마는 돼야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500은 돼야 만족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런 물건이 사람들이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보면 이 물건이 가격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자꾸 떨어지겠죠? 맞나요? 이렇게 떨어져서 8천까지 떨어져야 이제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8천까지 떨어져야 5%가 돼요. 5%가. 8천에 400이 5%라고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야 예상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투자 금액이 줄어들어야. 됐나요? 그래서 가격 하락에 따라서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살만하네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이제는 사도 되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3번에 연결이 돼요.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점차 어떻게 해요?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여 8천까지 떨어져야 돼요. 저 사례에서는 충분히 하락하여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일치하게 되면 투자자는 대상 부동산의 투자를 고려하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투자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말하며 투자자의 자본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맞고요. 다음에 투자 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요.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은 증가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 요구 수익률과 기대 같아지는 소리인데 뭐가 틀렸지? 4번이 틀렸죠. 기대 수익률이 자본의 기회비용이 아니죠. 자본의 기회비용은 요구 수익률. 그래서 틀렸죠. 저도 틀릴 때가 있죠. 저도 사람이에요.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면은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 맞죠? 일반적으로 서로 비례관계에 있는 거죠. 항상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죠.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진다. 맞고요.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말하며 순수한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일반 경제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 일반 경제 상황과 관계가 있다 그랬죠. 일반 무위험률 하면은 예금 금리, 국공채 이자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공채 수익률. 그런 것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을 보상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맞고요.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위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도 5번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4번, 5번 세 가지 다 나오고 있죠.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5번도 마저 보겠습니다. 15번 보고 좀 쉬겠습니다. 위험 수준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틀린 것은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이에요. 정부가 보증하는 국공채, 국채 실질적 이자율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외환 위기 등을 볼 때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라 하더라도 전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그 시장 범위 내에 있는 사람, 그 시장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그 시장 위험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시장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시장의 위험은 어찌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잖아요. 나라 안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외환 위기가 터졌어. 그러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해외에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문제일 뿐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국공채라는 게 무위험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국채는 무위험 자산이 아닌 거죠.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마다 이게 위험의 정도가 달라요.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국채가 일본의 국채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더 높아요. 이게 위험 할증률이 더 높습니다. 그게 외환위기 때는 엄청 커진 거죠. 예, 그게 이제 외국 시장에서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국채는 무위험 자산이다. 그렇지 않다. 그건 무위험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에 3번은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이나 개별 투자의 위험에 따라 결정될 수는 있으나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이거 틀렸죠? 앞에서 봤잖아요. 14번에서. 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가로 할증률이 가산된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률이라고 해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얘기할 때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이렇게 하죠. 예상 인플레가 있으면 이제 예상 인플레 반영하면 되고요. 위험으로 조정된 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위험 조정률. 위험으로 조정된 상태. 네, 위험 조정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의 증대가 예상되는 경우,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뭐예요? 체계적 위험 또는 시장 위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 관한 위험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으로 가야죠. 그런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타나는 위험은 피할 수가 없는 위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위험이 커지는 거는 어쨌든 이 체계적 위험이든 비체계적 위험이든 위험이 커진다 그러면은 투자자는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16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